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은 좌파다, 우파다, 막 이런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뭐 빨갱이론까지 마구잡이로 단어를 막 쓰고 사람을 흥분시키잖아요. 그런 말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식적인 세력이 약화되는 거는 그 한 사회가 진보로 가든 뭐 보수로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력 파워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파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좀 그 근대라고 해봤자 한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를 그냥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잘라서 그렇게 하겠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권력이 근대에서 집중돼 있다라는 건 왕정이나 뭐 제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땅을 중심으로 그 자본, 땅도 자본이잖아요. 자본을 가진 세력이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 제도를 통해서 얼만큼 거두느냐, 그것이 불공평하다, 자본이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 자체가 땅에 대한 자산을 통한 세금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 세력과 피지배계급이라고 그래서 그 권력 집중도가 어느 정도냐. 당시에도 그 근대 1800년도 시절에 뭐 유럽이라든지 뭐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를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세력으로서는 세계를 통제하는데 자기가 어떤 지역을 먹겠느냐. 그래서 뭐 그 제국주의다가 막 발달을 하고 그랬죠.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이 내 나라는 좀 놔둬라, 이런 식으로 내셔널리즘 이 강하게 그 작용하고 자국 중심의 세력이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 제국주의 세력에.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상식적으로 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볼 때는 사람은 이기적이잖아요. 개인들 가만히 보세요. 다 이기적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기적인 것을 재산에다가 부여할 때는 사유재산제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유럽식 짬뽕 제도를 써서 그 민주제를 통한 의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어떤 정도로 사유재산을 나눌 건가. 그게 세금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민주제도를 부여한 것이 북유럽식이나 유럽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3인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한도 그 영향하에 있어서 뭐 쿠바도 그렇고요. 그 혁명을 통해서 재산 자체를 공유하게 해서 그 모든 법과 제도를 그 공유 재산을 바탕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고 단순히 그 빨갱이다라는 건 그 중국 그 공산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빨간색을 혁명기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겠죠. 근데 이제 공유재산제를 이렇게 채택하는 데서는 얼마나 그 이기적인 사유재산만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현대에 올수록 의회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의회에 어떤 정치력을 부여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러느냐 하는 것에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 올수록 의회
죄송합니다. 정당 제도나 의회 제도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 막연히 그 우파라는 사람들을 그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태극기 부대에 돈을 대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돈과 연관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그 의회 제도나 뭐 평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쪽, 그러니까 갈등을 좀 줄이면서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자 라는 그런 세력마저 빨갱이 논리에 의해서 그 한 가지 의식으로 마구 그 적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도 그나마 근대에서 현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 많은 숱한 그 제도적인 잘못과 그런 뭐 쿠데타 시절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지나서 지금은 의회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언어가 그 너무 유아적인 어린애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제도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사실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 드골식 대통령제 프랑스식을 많이 도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이 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그 독일식 그 법 그 체제라 그러나요? 그런 걸 일본을 통해서 도입을 했고 또 대통령제는 프랑스식을 땄고 현재는 뭐 굉장히 사회가 미국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그 공무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미국 사회를 볼 때에도 이 사회학자가 C. 라이트 밀즈라고 이 사람은 뭐 급진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사회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름하여 파워 엘리트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 파워 엘리트로는 미국을 볼 때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되시면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의 논지는 그런 무슨 혁명론이나 그런 빨갱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미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파워가 집중돼 있다. 누구에게 집중돼 있냐 하면 뭐 군사, 경제, 정치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집중돼 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고 대중들은 이 중앙 집중화된 그런 파워에 좀 그 떨어져서 대중사회 그러니까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현재까지 온 그런 그 사상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좀 더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무슨 뭐 배우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유아적인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이런 추태는 한국 사회가 진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것은 그 1799년도 그 프랑스에서 정권을 장악한 나폴레옹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는 항상 재밌잖아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해외로 나갔던 왕당파, 그러니까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걸 옹호하는 왕당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당파가 더 뭐라 그러나요?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당시에 그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태리도 와도 전쟁을 해서 이기고 프랑스와도 이제 프랑스 군대죠 나폴레옹이. 그런데 영국과도 전쟁을 하고 뭐 오스트리아와도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동맹국 영국 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대불 동맹을 맺고 프랑스랑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굉장히 나폴레옹이 뭘 생각했냐면 당시 정부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구나라는 걸 알아채게 됐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1799년에 그 당시에 자기를 기용한 사령관으로 기용한 그런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그래요. 일종의 쿠데타죠. 그래서 임년 심기가 된 10년짜리 통령, 일종의 뭐 대통령이죠. 그런 걸로 취임을 할 때에 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1804년에 실시를 했는데 99.8%가 넘는 엄청난 지지를 받아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나폴레옹 1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금권력이 또 많이 말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당시에 굉장히 금권력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잖아요. 근데 은행을 맨 처음에 세운 거는 1811년도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그때 채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전쟁을 통해서. 그건 이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있어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거기에도 이 로스차일드가가 은행을 갖고 있고 아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아들이 4명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은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로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뿐 아니라 저 위에 네덜란드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이태리 지역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지역도 좀 들어가 있죠. 오스트리아도 들어가 있죠.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갖고 있는 게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금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로스차일드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나폴레옹 말이죠. 이 초상화 그린 걸 보세요. 이런 뭐 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군지 또 알게 되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는 말이죠. 그 헤겔 철학에 입각해서 그 독일의 이상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헤겔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도 그렇지만 그 서양 철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일 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그러는 그 듀얼리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듀얼리즘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 독일의 이상주의 이 형태가 이제 듀얼리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헤겔은 정반합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이 있으면 반대
그 세력이 있다. 그래서 또 합의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진보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